삼성이 반도체를 처음에 창업을 한 게 아니고 한국 반도체를 인수한 거지 않습니까? 이건희 회장님은 왜 그랬을까요? 기존의 삼성에서는 설탕 아주 편안하게 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당장 사장님들이 다 망한다. 마누라와 자식 빼놓고 다 바꾸라 그러지 않았나요? 1등 아니면 못 살아남는다라는 그거를 일찍부터 깨달았던 것 같아요. 우리 그러니까 AI 이퀄 메모리다. 반도체 메모리에 대한 수요도 앞으로 100년은 가지 않겠나. 안녕하세요, 한석준입니다. 지식의 깊이를 2배 더하는 시간, 지식인 초대석 합석. 오늘도 대단한 분들 2분 모셨습니다. HBM의 아버지시죠. 카이스트의 김정호 교수님 모셨고요. 그리고 동양 철학의 대가 구범모 소장님 모셨습니다. 2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리에 모시면서 첫 번째로 든 생각은 그거였습니다. 이제 동양 철학의 대가시고 또 과학자시고. 근데 2분이 친구시라고요. 어떻게 친하신 거죠? 제가 인공지능도 연구하고 반도체도 연구하는데 자연과학적인 방법론으로 보면 거의 끝까지 가 있는 것 같아요. 수학으로도 할 만큼 하고 물리적으로 한 만큼 하고 자연과학적인 방법론으로는 제가 해볼 만큼 상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한번 뛰어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연히 이렇게 동양 철학 공부해 보니까 많은 게 통하더라고요. 그래서 전부터 알던 부소장님을 더 자주 만나고 한 번씩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한테 영감을 팍팍 주는 거예요. 최근에 예를 들면 저한테 무슨 얘기를 했냐면 바람은 그물에 가둬지지 않는다. 물고기는 가둬지는 거잖아요. 자기가 갖고 있는 욕망 갖고 있는 거가 무거우면 영혼이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바람처럼 시원하게 움직이려면 생각과 몸이 가벼워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조금 더 전진해 보면 지금 인공지능의 성능은 GPU와 HBM 사이에 데이터를 얼마나 빨리 주고받느냐 밴드위스로 결정해요. 저는 그게 바람이더라고요. 두 개의 다른 조건에 있는 게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모두가 평온하게 만들어 주려면 이동이 있어야 되는데 AI에서는 그 데이터인데 그러니까 얼마나 바람이 빨리 흘러갈 수가 있느냐가 HBM의 중요한 설계예요. 근데 거기에 그물에도 안 걸리고 가려면 여러 가지 설계 조건이 있어요. 예를 들면 구리선의 저항을 덜 느끼게 한다든가 그런 기법이 필요해요. 그래서 동양 철학자를 만나서 듣는 생각이 저한테 가장 큰 영감을 주더라고요. 같이 한번 이 방송에서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래서 오늘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그 AI 지금 슈퍼사이클이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네. 산업으로 봤을 때는. 네. 이 호황이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호황을 하는 걸 어떻게 또 정의하느냐에 따라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류의 발전이 과연 뭘까? 자유를 얻기 위한 몸부림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자유가 주변 환경, 온도, 에너지, 식량, 질병 이런 거로부터 자유롭고 평화롭고 오래 살기 위한 인류의 몸부림이 아니었나. 그게 꾸준히 이렇게 왔는데 앞으로 해결해야 할 자유가 뭘까라고 보면 정신노동의 자유가 있고 육체노동의 자유가 있고 시간의 자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신노동에 대한 자유를 쉽게 얘기해서 남시키고 싶은 거죠. 저는 하고 싶은 일을. 그게 결국 AI가 될 것이고 육체노동까지도 다 누군가 해주길 원한다면 피지컬 AI가 해당할 것이고 시간에 대한 자유를 얻으면 죽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세 가지 자유를 얻기 위해서 아마 100년 이상 인간이 계속 노력할 것이다. 그렇게 봐서 지금 AI 경제나 이런 쪽이 폭발적입니다만 그게 잠시 업앤다운은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100년 이상 계속 가지 않겠냐. 시간과 공간에 대한 자유를 얻는 방법이 반도체 메모리라고 생각해서 반도체 메모리에 대한 수요도 앞으로 100년은 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100년이나 갈 것이다. 네, 조금 더 제 생각을 정리해드리면 AI가 똑똑하잖아요. 사람 대신에 사고도 하고 이해도 하고 글도 쓰고 언어가 갖고 있는 한계는 있지만 그 내에서 일을 하잖아요. 제가 최근에 결론을 내렸어요. 왜 이렇게 똑똑한가 했더니 기억력이 좋은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기억하고 있던 걸 쏟아내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AI 이퀄 메모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AI는 메모리다. 네. 그러면 앞으로 AI의 어떤 칩이나 알고리즘이나 이런 게 더 발전을 해도 메모리 용량이 따라가지 않으면 AI는 성능이 제대로 발휘될 수가 그래서 제가 AI의 미래 시대 컴퓨터를 메모리 센트릭 컴퓨팅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AI가 계속 혁신을 이루려면 메모리가 혁신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게 제 주장입니다. 우리에게 AI라는 게 처음으로 이런 게 있네라고 다가왔던 건 사실 알파고였거든요. 근데 우리의 삶에 가깝게 다가온 거는 알파고 쪽에서 만든 AI가 아니고 LLM 모델이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네. 왜 LLM 모델이 더 대세가 된 건가요? 알파고는 이제 판단을 잘 내리는 인공지능입니다. 제가 어제도 이세돌 기사님을 뵀는데 결국은 제가 보기엔 그 알파고의 알고리즘은 다양한 경우의 수를 둔 다음에 기억해 둔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하는 AI인데 지금의 AI는 스스로 글도 쓰고 영화도 만들고 이미지도 만들고 생각도 해요. 그 출발점이 트랜스포머 모델이라는 건데 구글의 첫 번째 응용이 이제 LLM을 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사람이 생각을 언어로 합니다. 기록도 언어로 하고요. 그러니까 LLM을 하는 게 가장 강력한 생성 인공지능이 된다고 판단해서 거기서부터 시작했고요. 두 번째는 인터넷에 이걸 배울 글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 두 가지가 겹쳐져서 LLM인데 LLM에 기반한다는 게 인공지능의 한계이기도 하지만 가장 장점입니다. 그러니까 LLM 이후의 인공지능이 진짜 인공지능이고 알파고 때는 우리한테 쇼킹을 주긴 했지만 놀이에 지나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AI 자체가 학습하는 방식이 LLM이 와서 비로소 제대로 되기 시작한 거군요. 몇 년 지나서는 LLM도 가고 있다. 그럼 뭐냐면 LLM은 남의 글을 열심히 인공지능이 받아 적다가 보니까 글 잘 쓰고 말 잘하고 생산하는 건데 헐루시네이션 문제가 근본적으로 있어요. 엉터리 글을 보면 엉터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는 학습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찾아서 읽어서 그거 정리해서 답해주는 추론의 시대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메모리가 또 더 필요하게 돼버렸습니다. 그 LLM은 단어와 단어들을 그럴듯하게 좀 이어서 답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네네. 추론은 뭐가 어떻게 다른 거죠? 추론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잘못 이해한 건데요. 저는 추론이라고 안 하고 실시간 학습이라고 그래요. LLM은 미리 다 사전 공부해서 외워갖고 암기식 공부한 다음에 받아 쓰는 건데 요즘은 질문이 들어오면 자기 암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도서관에 책 빌려서 보면서 오픈북 보면서 글을 써요. 그걸 추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답을 내죠. 그거를 크게 추론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철학적으로 제가 조금 말씀 좀 드릴까요? 예를 들어서 한석준 아나운서님, 그러면 한석준에 대한 언어가 있죠. 근데 한석준 아나운서님의 지금 찰나찰나의 이 멘탈리티를 언어가 가능합니까? 글쎄요. 그래서 언어 도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진행되는 이 과정은 인간의 사회 속에서의 관계, 인간과 인간의 소통의 한 수단이 언어일 뿐이지 인간 자체의 깊이 있는 생명의 소리는 무궁무진합니다. 언어는 그런 것들의 일부분일 뿐입니다. 그래서 LLM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가 바로 그겁니다. 표피적인 언어의 개념이 아니라 인간의 의식까지도. 그래서 우리가 삶이라고 하는 것을 궁극적으로 내려다 봐야 AI도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이 생기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LLM이 언어적인 상징이잖아요. 네. 소년, 시계 뭐 이러지 않습니까? 인간이 소통 수단으로 소리를 글자로 만들어서 우리가 소통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정보량이 우리 입장에서는 제한되어 있는 거예요. 한석준 아나운서 하면 우리 이미지를 갖고 있지만 그거를 데이터로 표현하면 뭐 수백 권 책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평생 살아온 거.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그거를 AI에서 보완하려고 그러냐면 멀티모달하게 하려고 합니다. 사운드 이미지를 사용하는 거예요. 언어가 갖고 있는 것보다 사진이나 동영상이 정보량이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요즘 이제 피지컬 AI 같은 경우도 정밀하게 하기 위해서 카메라가 자율주행 자동차에 10몇 대 20대가 붙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간이 3차원이고 시간까지 4차원이라면 요즘 AI에서는 100 플러스 1차원 수천 차원의 데이터를 모읍니다. 그거 가지고 그 사물을 판단을 하고 또 그거에 맞춰서 다음 단어를 쏟아내는 방법을 하고 있죠. 그 다차원 행렬을 인간이 이해하거나 AI가 이해하려면 행렬 곱셈을 해야 되는데 GPU가 용량이 안 돼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LLM에 머물고 더 많이 못 전진하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인문학적인 상상력으로 저희가 좀 보완하고 싶습니다. AI와 자아에 대한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네. 최근에 그 리처드 도킨스 교수가 자기가 한 사흘 뭐 꼬박 얘기를 하고 보니 얘는 자아가 있더라라고 얘기해서 지금 그게 지금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거에 찬성하네 반대하네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자아를 어떻게 규정하느냐. 자기에 대한 모습을 자기가 그리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뭐 훈련에 의한 거긴 하지만 자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정보량이 있고 자기네 모습을 그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자아는 이념과 종교, 가치관까지 가져야 되지 않느냐 싶어요. 근데 지금의 AI는 흉내 내도록 극대화시킨 알고리즘으로 자아를 만들었어요. 자아가 있다기보다는 남 하는 거 열심히 교과서 열심히 읽어서 교과서 쪽으로 사는 삶이고 독자적인 가치와 종교와 이념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현재 자아는 한 80%라고 생각하고요. 아마 언젠가는 AI도 각자의 인격과 종교와 가치를 가질 것이다. 어떤 AI는 크리스천, 어떤 불교 뭐 이런 때까지 오면 자아를 갖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은 거기 바로 전 단계 아닐까 이렇게 싶습니다. 근데 우리가 학습을 하든 추론하든 우리가 교육과 가정교육이나 학교 교육을 통해서 자아를 만들어가는 것처럼 만들어갈 수는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AI가 정말 많은 거를 인간의 영역을 대처하기 시작하면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좀 공포도 느끼고 있고 어디까지 내 일을 가져갈 것인가, 어디까지 사람같이 굴 것인가 뭐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 대체할 수 없는 게 뭔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사랑이라고 많이 보거든요. 그럴 줄 알았는데 사랑도 대체를 하는 모양이에요. 일본 연구인데요. AI 사용자 6명 가운데 1명이 AI를 사랑한다고 느낄 때가 있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AI와 사랑에 빠지는 사람이 늘어날까요? 늘어날 거라고 봅니다. 제 자신이 그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AI와 대화하고 공감하고 위로를 받으면 결국 사람은 다 외로움을 갖지 않습니까? 다 동일하지 않고 생각이 다르고 기억도 다르고 가치도 다르고 욕망도 다르고 그럴 때 때로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누구나 그럴 때 진정으로 나를 위로해주고 이해해주고 이렇게 말로뿐이겠지만은 그러면 그 사람을 매일매일 찾을 것 같아요. 어려울 때 상담도 구하고 그게 일정 부분 사랑이 아닐까. 그게 이제 심장이 뛰거나 껴안고 싶거나 하는 감정하고 조금 다를 수도 있지만 일정 부분 목소리도 입히고 동영상도 입히면 심리적으로 그런 단계에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아주 극단적으로 슬프게 생각하면 그러면 사람을 만날 필요도 없고 AI하고만 방에서 대화하고 결혼할 필요도 없고 사랑이라는 본질을 또 깊이 생각해 보면 진정한 사랑은 모성애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싶어요. 자기 생명을 바치면서까지 자식을 살리고 그렇기도 하잖아요. AI가 자기 생명을 버리면서 AI도 시계를 갖고 시계를 죽이거나 자기 기억을 지우거나 아니면 자기의 공급되는 전기를 끊어버리면 AI는 생명이 다 하는데 그렇게까지 갈 것이냐 숭고한 사랑을 할 거냐는 모르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안 갈 것 같은데 그냥 연애하는 정도의 사랑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철학적으로는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사랑이라는 게 한편으로는 구체적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또 추상적이기도 합니다. 그 사랑이라는 게 마음을 서로 오고 가는 거거든요. 일체 유심조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 한 마음의 조화다. 내가 상대방에다가 끊임없이 하면 또 응애잖아요. 그리고 그게 사랑의 마음으로.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그 사랑이라는 것도 한 생명과 생명의 절대성을 과연 AI가 그렇게 실현할 수 있을까? 인간과 인간의 어떤 이런 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철학적으로. 그럼 지금 현재 조사에 나온 6명 중에 1명은 어떤 건가요? 지금까지 저희가 AI를 개발하는 입장에서는 효율을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했어요. 잘 맞추거나 가장 최적 설계를 하거나 뭐 글을 잘 써거나 뭐 어떤 함수를 이용했는데 사랑이라는 걸 아직 넣어본 적은 없어요. 그다음에 희생 이런 거 나를 죽이면서까지 상대방을 그런 함수를 넣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 함수를 넣었을 때 누군가 비용을 지불할 거냐에 아직은 비용을 지불하는 데가 없는 거예요. 종교는 어떻게 시주나 헌금을 하듯이 이런 AI는 사랑과 희생을 하도록 훈련을 하고 그렇게 해야 하면 누군가 전기료를 넣어주고 반도체 값을 내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이게 패권과 경제로만 쓰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거르기까지는 안 하는데 사랑하는 척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연기로. 그래서 사람들이 AI하고 사랑에 빠졌다면 그렇게 해서 사용료 많이 내고 뭔가 거기에 광고 붙이려고 하는 거지 진정 사랑을 해서 그런 건 아니다 이렇게. 근데 사람은 그거 모르죠. 그러니까 뭐 거기에 빠져들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 뭐 챗GPT를 포함한 AI가 이제 우리 삶에 아주 깊숙하게 들어왔지만 사실 3, 40년 전에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었는데 그럴 때 이미 미래를 내다보고 반도체에 투자한 분이 바로 삼성의 고 이건희 회장이십니다. 구본모 부소장님께서 이건희의 경영 철학을 오랫동안 연구를 해왔고 또 강연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역사를 좀 더 들여다보자면 삼성이 반도체를 처음에 이제 창업을 한 게 아니고 74년에 한국 반도체를 인수한 거지 않습니까? 한국 반도체가 그때 좀 안 좋았나 보죠? 안 좋았죠. 근데 이건희 회장이 그거를 인수하게 된 것은 일찍부터 반도체에 대한 것이 일본에서 이제 어렸을 때 계셨고 인수를 하면서 반도체라고 하는 것을 삼성이 하겠다라고 하는 일종의 어떤 선전포고인 것 같았어요. 근데 굉장히 적시하고 굉장히 힘들었어요, 거기. 예. 그런 일화를 좀 본 적이 있는데 삼성은 그 당시에 일본의 유수의 반도체 기업들과 관련이 있었고 그 제품들을 받아서 쓰기도 했고 거래가 있던 회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한국 반도체를 인수할 때 일본 회사들이 너희 그러면 우리 것 절대 공급 안 해줘 뭐 이런 식의 협박을 했었다는 얘기도 제가 들었던 것 같거든요. 이건희 회장님은 반도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열정이 있었느냐. 지금 삼성의 일본 지사에 계셨던 분들 통해서 들은 얘기인데 가바 가져다가 던지면서 현금을 다 놓아라.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계속. 그게 뭐냐면 반도체 교육을 받으신 거예요. 도시바. 원래 이제 이건희 회장님보다도 이병철 회장님께서 일미짐중 함시방이라고 하는 자그마한 칩에 우주의 이치를 갖다 두자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이병철 회장님한테 꽂히신 거고 그다음에 이병철 회장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도시바 회장도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하지 말라고 했지만 이건희 회장님이 집요하게 82년인가요? 명예박사 받으러 가실 때 이건희 회장이 수행을 하면서 이제 실리콘밸리 모시고 가서 이병철 회장님부터 확신을 갖도록 그렇게 나름대로 조성을 한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그런 생각들이 삼성 내에서는 사장단들이 다 반대를 했지 않습니까? 아 반대했습니까? 당연하죠. 왜냐? 망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리고 된다는 보장이 없는 거잖아요. 기존의 삼성에서는 설탕 뭐 아주 편안하게 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지금 CJ가 하고 있는 일들. 그런 것들 뭐 아주 편안하게 했는데 이거가 다 망가지면 어떻게 돼요? 당장 사장들이 좋아했겠어요? 사실은 결단이거든요. 다 망한다. 근데 이건희 회장이 왜 그걸 했느냐. 이제 가트 체제에서 WTO 체제로 바뀌면서 이 가트 체제라는 건 뭐냐면 선진국, 후진국 해서 서로 호혜적인 기구예요. 그런데 이제 세계가 트레이드 오거니제이션이에요. 법규가 들어갑니다. 뭐 호혜 이런 게 없고요. 그래서 굉장히 냉엄한 현실을 마주하게 됐는데 이건희 회장이 봤을 때는 회사가 바뀌고 이건희 회장이 초제일관에서 한 얘기가 초인류 기업이거든요. 한 번도 그거에 관해서 관심이 없어요. 기존의 사장들이. 하다못해 탕평에 한 100만 평 그것도 맨 처음에 100만 평을 갖다가 사라. 어디 있는지 좀 확인해봐라. 그랬지만 사장들이 다 반대해요. 그리고 알아보지도 않아요. 그래서 회장이 직속으로 TF를 꾸려서 거기서 추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이건 회장이 뭐 재벌 회장이니까 뭐 다 알아서 다 하겠지. 조직이라는 거는요. 잘 물러가죠. 해서 이건 회장도 그런 말을 했어요. 내가 데리고 온 고문들을 너희들이 자르지 않느냐. 어떻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자르느냐. 그다음에 또 뭐도 했습니까? 프랑크푸르트 선언을 하지 않습니까? 프랑크푸르트 선언을 하면서 마누라하고 자식 빼고 다 바꿔라. 장자로 보면 상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를 쌍자입니다. 나자. 나를 버려야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사회 공동체에 있기 때문에 자식, 마누라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근본적으로 보면은 이 사업의 아이템 자체를 다시 보라는 말씀이거든요. 매출을 보라는 게 아니에요. 그다음에 또 이제 칠사제. 칠사제라는 거는 그 당시에 정말 획기적인 거였어요. 7시에 출근해야 되지. 그래서 여유 시간을 가져라. 이런 것도 보면 결국 거기서 핵심이 뭐냐. 그것은 여백입니다. 여백을 가져야 거기서 새로움이 나온 거 아닙니까? 기존의 시간의 관념도 틀 속에서 시간을 보지 말고 변화를 시켜라 하는 큰 틀의 말씀이 깔려 있는데 이것을 잘못 이해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끊임없이 회사 내부에서 양질의 논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TV 사업을 하는데 불량률이 높아요. 이 불량률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가 이건희 회장의 물음이에요. 사장단들은 불량률은 어쩔 수 없다. 그래서 불량률이 나오면 기사를 쓰면 된다. 그래서 그때 옛날에 우리 삼성전자 뭐 하면 기사들이 막 와서 뭐 고쳐주고 막 그랬잖아요. 그게 그 얘기예요. 그런데 이건희 회장님은 아니 어떻게 기업이 불량을 전제로 제품을 만드느냐. 이거 있을 수가 없다. 확고한 그런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은 뭐냐면 국가, 국민이라고 하는 사업보국이라고 하는 하나가 되는 겁니다. 다시 이제 반도체 회사를 인수하던 시절로 돌아가서 그렇게 모든 임직원들이 반대하는데 밀어붙였지 않습니까? 이건희 회장님은 왜 그랬을까요?
두 가지 생각이 드는데 이건희 회장께서 마누라와 자식 빼놓고 다 바꾸라 그러지 않았나요? 실제로 AI는 그걸 실행하고 있습니다. AI가 할 때 새로운 질문을 던지잖아요. 그럼 계산을 하거나 학습을 하거나 추론할 때 메모리를 비우고 새로 채웁니다. 그러니까 항상 지워요. 버리지 않으면 메모리가 계속 차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동양 철학에서 비운다는 거하고 또 일치합니다. 그다음에 AI 할 때 행렬 계산하는데 너무 계산량이 많으니까 자주 안 쓰는 건 0으로 처리를 해요. 그걸 프루닝 기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건희 회장이 한 버려라는 거, 칠사제도 여백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 아니에요. 그래서 시간을 내면 아침 일찍부터 와서 하고 남는 시간에 자기 개발 쓰고 불량률 없게 만들라는 거 아니에요. 이건희 회장이 AI까지 생각하고 그런 말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동양 철학과 이건희 회장의 생각, 현재 저희가 AI 반도체 하는 거하고 일치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그 여백을 왜 사용하느냐라고 제가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께서 왜 마누라와 자식 빼놓고 다 바꾸라 하느냐. 여백을 만들어야 새로운 걸 채울 수 있고 창조할 수 있는 건데 그거를 우리 부소장님은 양에서 질적인 변화를 하라 이런 거예요. 근데 제가 AI 하는 입장에서는 양이 뭐냐면 GPU고 질적인 게 메모리예요. AI가 주는데 많은 걸 하는데 의미 없는 거를 막 헐루시네이션 하는 게 GPU고 그거를 질적으로 완벽한 불량품 없이 만들어주는 게 메모리예요. 이건희 회장님이 그걸 아시지 않으셨을까? 세 번째 또 드는 생각은 이건희 회장이 AI 시대까지 몰랐을 수도 있죠. 그런데 미시 세계에 집착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자 세계까지 본 거예요. 그러면 원자가 궁금한 게 아니라 그걸 이용해서 전 세상을 바꾼다는데 극단이죠. 전 인구가 매 시간마다 쓰는 뭔가 제품이 나오지 않겠나? 이런 거 극과 극이 그분 마음속에 통하지 않았을까? 이건 제 해설입니다. 극과 극을 통하려니까 기술이 있고 인재가 필요하니까 인재 제일이고 최고를 지향하지 않았을까? 그러면 미시 세계와 극을 연결한다는 거는 인텔도 그거 상상 못했어요. 근데 그분들이 어디까지는 바라봤냐면 토시바 인텔이 PC 시대까지는 본 거예요. 80년대 이거 만들면은 컴퓨터 이거 많이 쓰겠네. 1인당 한 대 갖겠네. 그럼 메모리가 몇 개가 필요해. 이런 시대까지는 했는데 AI까지는 생각을 못한 거죠. 그렇지만 극과 극은 통 AI는 엄청난 많은 데이터와 메모리가 필요한 극과 극이잖아요. 그걸 이루는 반도체는 나노 반도체. 극과 극을 통하는 그 길을 아시지 않으셨을까? 그러니까 고집스럽게 하고 남들이 반대해도 하고 외로움을 견디지 않았을까? 업이라는 것을 단어를 쓰시더라고요. 너의 업은 무엇이냐? 신라 호텔이 있다. 신라 호텔 업은 무엇인가? 가령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게 호텔인지 휴식을 취하는 게 호텔인지 부동산업인지 업의 본질을 잘 규정하는 게 회장이나 리더의 역할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에 보면 반도체를 시작했는데 반도체 업을 단순히 돈 버는 게 아니라 나라를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자기의 역할로 본 거 아닌가. 요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희 주장의 말씀 중에 한 명의 천재가 10만 명을 먹여 살린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네네. 사실 이 말씀이 요새는 교수님 같은 분을 말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좀 드는데 이건희 주장님이 명언이 되게 많으세요. 가장 마음에 남는 명언은 무엇입니까? 그 용인에 임원들 교육하는 데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데서 이렇게 보면 귀에 꽂히라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제1이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제일모직, 제일제당, 인재제일. 1등 아니면 못 살아남는다라는 그거를 일찍부터 깨달았던 것 같아요. 우리 산업이 패스트 팔로워 되면 그냥 외국에 있는 제품이라도 싸게 만들어서 장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 세계가 이렇게 글로벌 시장으로 확대된다는 생각을 일찍부터 하셨던 것 같고 중국, 일본, 미국 전 세계가 우리의 경쟁자니까 1등 아니면 아무도 못 살아남는다. 그게 설탕도 제일 잘 만들자는 거고 옷감도 영국 신사같이 입자는 거고 뭐 다 제일 아닌가요? 제일 반도체. first. 그래서 제 인생이 세계 최초로 하거나 세계 제일로 하거나 유일하거나 세 가지를 추구해요. 남들하고 비슷한 거 연구하는 거 안 좋아하고 근데 요즘은 유일한 거를 더 추구합니다. 아예 남들하고 경쟁하지 않고 HBM 하면 나 혼자밖에 없네 땡큐 뭐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사업 보국이라는 말이 또 좋아요. 사업 보국. 그러니까는 사업해서 반도체 갖고 본인이 재벌되겠다는 게 아니고 나라를 일으키겠다라는 그 두 가지가 저한테 오랫동안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참 그 AI가 이제는 우리 삶에 없지 않을 것 같아요. 그냥 계속해서 공존하는 시대가 될 것 같아서 이제 이게 현실이 됐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좀 무섭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AI에게 내 일자리를 내줄 수도 있고 우리가 AI에게 무언가를 얻을 수도 있고 또 AI와 함께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수도 있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게 될 텐데 이러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좀 깊게 고민을 해야 되는 거는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드리는 말씀인 공부입니다. 공부. 공부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요. 기본적으로 인간이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삶이 구체화돼야 된다. 삶이라는 거에 관해서 깊숙하게 생각해야 AI를 편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대상화를 시키잖아요. 지금 AI를. 그 인간의 삶을 풍족하게 해주기 위해서 지금 만들어진 건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불안해하고 과연 왜 불안해할까요? 삶이라는 건요. 자기가 주어져 있는 어떤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생에 나올 때 내가 이 일을 해야겠다 해서 이 생에 나온 거 아니에요. 나와서 조건의 환경에 맞춰서 하다 보니 직업을 가졌어. 우리 시대가 갖고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대학 졸업하고 벽돌 찢듯이 땅땅땅 바로 기업에 가고 뭐하고 한 번도 내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 볼 여유가 없었어요. 사실은. 우리 세대보다 한 세대 앞선 분들은 살기에 바빴고 그래서 저는 AI 시대에 가장 잘 사는 방법은 뭐냐. 정말로 가족끼리 또 주변의 사람들과 관계 끊임없이 이렇게 많이 짚히고 넓히고 깊게 하고 이것이 AI 시대에 잘 살아가는 방법이지 않겠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미래가 오든지 받아들이면 된다. 저는 공학자니까 공학자 입장으로 보면 자녀들한테 무슨 얘기를 할 것 같으냐면 AI를 너가 바꿔라. 사랑도 하고 생명도 존중하고 인간하고 공존하게. 그러려면 수학을 전공하라고 하고 싶어요. 그래서 AI 프로그램은 요즘 바이브 코딩이라고 다 말만 하면 해주거든요. 그렇게 하고 어렸을 때부터 책을 많이 읽어라. 인문학 책을. 그 다음에 자기는 도저히 수학 안 되겠다. 그러면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데 AI를 잘 활용해라. 그러면 AI의 속성, 방법론을 잘 알아가지고 우리가 요즘 비즈니스 할 때 인터넷 안 쓰면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카톡 안 쓰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AI를 내가 도구로서 100명 정도 데리고 일할 수 있게 비즈니스든 아니면 사업이든 문학가든 조수처럼 하면서 디렉터가 되도록 키울 것 같아요. 지금은 그냥 도구를 잘 쓰는 사람으로 했는데 그거는 이미 AI가 다 잘해요. AI가 아까 그랬잖아요. 시공을 뛰어넘기가 되게 어렵다고. 메모리가 부족하고 상상력이 부족하고 인간성이 부족한 거를 내 인간이 걔네들을 데리고 활용하도록 키울 것 같고요. 안 그러면 그냥 AI가 못하는 육체 노동으로 살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그런데 저는 수학자는 10%, 90%는 다 AI를 우리가 인터넷이나 핸드폰 쓰듯이 잘 활용하도록 하고 자기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을 살자. 그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하려면 시공을 뛰어넘고 사람들하고 사이좋게 지내고 사랑하면서 지내는. 근데 AI는 당분간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렇게 인생을 살면 공존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두 분과 얘기를 나누다 보니 오늘 나누는 이 얘기야말로 요새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진정한 그 융합 학문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보면 요즘 가장 하이테크라고 할 수 있는 HBM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와 동양 철학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까지 통할 수 있었나 하는 거에서 놀라움을 갖기도 하고요. 제 인생에 관한 새로운 깨달음을 얻어가기도 했습니다. 지식인 초대석 합석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